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거듭될수록 명확해지기보다는 뭔가 불분명해지는 게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의 입장이 바뀌거나 또 증언이 좀 미묘하게 달라져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6차 변론에서는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이와 관련한 집중 질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렇게 들었다. 예. 네, 일단은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은 과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런 점을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일단 정영식 재판관이 인원, 의원 얘기를 좀 혼재가 되니까 일단 곽종근 사령관에게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좀 들은 것만 얘기하라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 건데 윤정 기자 일단 곽정 사령관의 말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또 정영식 주심이 좀 계속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 당시에 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핵심 증거로 네. 자리를 자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특히 이 누구를 끌어내라고 했는지 이 목적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재판에서 집중 질의가 이뤄진 건데요. 목적어 공방이라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결국에는 직접 나서서 신문을 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저렇게 물었더니 결국에는 정리가 된 내용은 이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지시는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거고요. 이 도끼로 문을 부수라는 얘기는 애초에 없었고 네. 또 의원 수를 뜻하는 150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의도로 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궁하듯이 계속 물어봤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지요. 계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군에 보내서 정말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말을 써서 체포하라고 했느냐 또는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게 지금 탄핵의 주요 사유가 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진실 공방, 목적어 공방이 아니라 진실 공방이라 진실 공방이다. 진실 공방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굉장히 지금 의아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저렇게 중요한 정보를 언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청문회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고 김병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옆에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인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원이 요원으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박선호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정정을 하고 또 김병주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유도를 해가지고 답을 받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차례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이제 바꾸는 것을 유도해서 바뀌었던 것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정영식 재판관이 정확하게 핵심 사안으로 지금 보고 이게 맞느냐 확인을 한 건데 네. 지금 드러났다시피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의원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확인했고요. 체포도 없었다. 이렇게 체포란 단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목적어가 아니라 진실 공방이다. 이렇게 봐야 목적어가 된다고 아니라 진실 공방이다. 어쨌든 이 부분이 이 단어의 좀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이 국헌 문란의 폭동 여부를 좀 가릴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일단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이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이게 지금 왜 정의식 재판관이 물었냐면요. 사람을 끌어내라 한다고 한다면 국회 안에 있는 그냥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한다면 국회 안에 있는 군인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던 건데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요. 단지 단어가 조금 불일치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의결 종족수 150인이 안 되게 끌어내야 된다 또는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인 150명이 명확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기서 150인이라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끊어내 데리고 나와 했다라고 한다면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150명이 안 찬 것 같으니까 데리고 나와 끌어나와 이것들은 결국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소 이 법원에 가면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기억이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원하는 것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결국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어쨌든 이 끄집어내라는 대상이 뭐 의원, 요원, 뭐 인원 뭐 막 섞였었는데 윤 대통령은 정작 난 인원이란 말은 안 쓰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종 기자 들으신 것처럼 난 인원이란 말 안 쓴다. 사람이란 말 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얘기와 좀 배치되는 이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네. 저 주장을 했던 바로 어제 탄핵 심판에서도 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대통령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네, 또 지난달 23일에 진행됐던 4차 변론기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특전사 요원들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라고 네. 물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직무정지 이전에 이 공개 발언 등에서도 이런 인원이라는 얘기를 한 모습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인원이라는 말도 쓴 거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좀 인용해서 뭐 인원이라는 말 쓴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건지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뭐가 맞을까요? 네, 대통령이 지금 그날 통화를 했을 때 네. 군 사령관들과 통화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령관들은 부하에 있는 직원들 사람이라 안 부르겠죠. 요원이라고 부르겠죠. 네. 무슨 특전 사령관, 사령 요원, 특전 요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말을 인용해서 요원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군인들은 목적이 있고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을 부를 때는 명확하게 자기 생각 속에서 지칭하는 게 구분이 될 겁니다. 요원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거는요. 그 국회에 있는 다수가 국회 보좌진도 있는 거고 당직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의원도 있는 거고 방어원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사람들 통칭해서는 사람이로서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래서 본인이 지휘 계통에 있을 때 지칭할 때는 요원인 거고 네. 국회에 있는 인원 그 사람들 대상으로 부르는 거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의원, 요원, 인원 뭐 많이 등장해서 아마 좀 듣는 입장에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첨예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승훈 위원장님 일단은 이 끝으로 원의로 끝나는 말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전후 맥락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대공수사권도 줄 테니까 뭐 조직이든 예산이든 싹 도와줘 그랬잖아요. 목적어가 없던 거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잡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선배님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위치 추적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홍장훈 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야 대상이 지금 방금 호명된 사람들이라는 거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싹 잡아들이려고 하는 대상이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인 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을 속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국회의원 왜 경찰이 갔을까요?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았죠. 그리고 출입을 막았어요. 왜 막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걸 막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국회의사당 내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 수갑 채울 목적이 아니라 정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 그러면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가서 정문을 봉쇄하면 국회의원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끄집어내거나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대상이죠. 도대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뭘 끄집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하는데 왜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나온 증인들이 다 형사 피의자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좀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어떤 증언의 태도라든가 뉘앙스를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네.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해석도 들어봤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곽종근 사령관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지난 5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인데 중요한 게 일단 이 비상계엄 때 받아 적었던 메모, 이 체포 명단인데 윤지원 기자 이게 또 정확하게 맞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메모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메모를 보면 이 자필로 정치인과 법관 등 이 체포자 명단들이 지금 적혀 있는 메모입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 6일에 이 박선원 의원이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받아 적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이 명단을 직접 받아 적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 탄핵 재판에서는 자신이 처음 받아서 적은 메모는 글씨를 너무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구겨서 버렸고 이 공개된 메모는 자신의 보좌관이 옮겨서 적은 것에 검거 요청 등 일부 내용을 본인이 자필로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메모가 제작성이 됐다는 건데요. 또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영 전 사령관은 지금 당시 체포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의 작성 경위 또 진위 여부 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님 일단은 여기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도 그제 한 번 더 집중 질의를 했는데 이 메모 보면은 검거 요청 부분과 또 이런 부분 보면서 이해가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왜 국정원한테 검거 요청을 했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검거 요청이라는 단어가 메모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검거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거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게 체포인데 국정원 체포 권한이 없거든요. 체포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검거 요청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검거 요청을 본인이 메모에 써놓은 거에 대해서 정기재판관이 물어봅니다. 근데 왜 본인이 권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메모를 했느냐 했더니 본인이 합리적으로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또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자필로 썼는데 자기가 쓰고도 잘 못 알아봐서 보좌관한테 다시 써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보좌관이 쓴 메모에 자기가 또 추가로 또 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메모가 과연 맨 처음에 있었던 상황을 진실되게 기록한 메모냐 아니면 본인의 기억 속에서 착오나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가공된 첨가된 어떤 메모겠냐 이게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12월 6일 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가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홍장훈 차장이 해임이 됩니다. 그날 오전에. 네. 즉 무슨 말이냐. 홍장훈 차장 입장에서는 이 메모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을 했을 거고 본인이 해임당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복을 할 그런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 동기가 있는 중요한 메모를 민주당 국회의원 통해서 공개를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란이라는 단어가 민주당과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즉 이 민주당은 처음부터 오염되거나 민주당 의원과 함께 모의해서 재작성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부분을 재판관이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메모의 뭐 원본, 재가공 여부 그리고 민주당 쪽과 뭐랄까요, 이 같이 협업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메모의 원본이 어디 있겠어요? 듣고 바로 적었냐? 조금 있다 적었냐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아쉽게도 홍장원 차장만 체포 명단을 받아서 메모를 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만 회유하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10개 조로 체포조를 편성해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요, 체포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체포와 관련된 체포 명단 메모가 또 별도로 있고 이걸 다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것을 폐기하고 싶었지만 부하 직원들이 혹시 증거인멸자로 처벌될까 봐 그걸 거부해서 그게 그대로 압수수색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체포조는 없었습니다. 홍장원의 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 반박해야 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건 결국 자신의 기존의 진술을 인정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홍장원을 공격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목적의 공격일 뿐이지 사실관계는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이 홍장원, 곽정근 이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내란 프레임 그리고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 이들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다 벌어진 것 같다. 좀 말씀하시는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민주당이 공작을 하고 홍장원과 공모해서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엄을 하지 않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살인 행위를 위해서 흉기를 가지고 집에 침입을 했는데 가족들이 많아서 결사항전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 주거 침입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살인미수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거 침입도 처벌이 안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닌가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었을 것인데 결국 자신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상대 자신이 계엄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상대방의 진실을 밝히려는 주장들을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인지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계엄 직후에 본인이 하야를 하려고 했을까요?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하야하려고 했을까요? 저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2차례 변론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입장은 아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실체도 없는데 다 듣고 보니까 이 둘 때문에 이 탄핵 심판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한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강도가 들어갔는데 저항하는 과정 이런 걸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들어간 건 불법 행위인 거죠. 하지만 대통령이 권한한 행사한 비상계엄은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발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나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역시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니까 그동안 안개 속에 있던 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들을 결박하려고 썼던 용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죠. 문을 걸어 잠그기, 문을 봉쇄하기 용도였다. 이런 것도 드러났었고요. 또 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문으로 갔느냐.
정문 안쪽에는요 많은 그 당직자와 보좌진이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죠. 그렇죠, 막고 있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문은 유리문입니다. 근데 그 유리문을 파괴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해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부상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창문을 깨고 한 명씩 들어갔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것을 보면 국회 장악이 아니고 국회 안전 확보가 목적이었다. 더 중요한 거는 출동한 출동한 병력이 15명에 불과했다. 과연 15명으로 안에 수십 명 또는 몇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인원이 안에 있는데 15명의 군 병력 가지고 어떻게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분들이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처음부터 비상계엄은 경고를 위한 목적이었다. 만약에 경고를 위한 목적으로 군을 그럼 출동시키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군을 출동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말만 주고받고 2시간 만에 끝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실제 군인은 출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윤상현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인데 아직 그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화면만 보여드리고 일단 윤정 기자 10시에 일단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오늘 오전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네. 접견 시간은 30분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접견은 좀 일찍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백브리핑을 원래 10시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좀 늦어졌고 그래서 10시 반이 다 된 시간에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브리핑이 진행 그렇군요. 중입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전달을 직접 해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김민전 의원은 영장 쇼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구속을 당한 것이다 라면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수사가 또 절차 과정을 좀 문제 삼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 자신의 의도가 곡해된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라면서 헌재에 출석하기를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 또 좌파가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부분 등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 어제 그 헌재 탄핵 심판에는 그 용산 참모 출신들 의원들이 찾았고요. 오늘은 또 두 의원들이 면회를 갔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계하는 눈치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 당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의원들 개인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우연찮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고시를 같이 했던 수십 년 전에 고시를 네. 같이 했거나 또는 어릴 때 같이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권영세 이제 위원장, 고선동 원내대표가 찾아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윤상희 의원과 김민재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대선하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한 거지 네. 이게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자라는 방침을 세운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저렇게 가서 대통령의 또 속내라든가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보이는 게 민주당에서 이거 옥중 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머지않아 이재명 대표가 곧 감옥 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항소심에서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러면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갔을 때 아무도 면회 안 갈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당 지도부라든가 어떤 당의 대표가 가게 되면 찾아간 게 인간적 도리다. 도리다 말씀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 지지도가 높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높은 이유 거기에 맞춰서 헌재가 불안하다. 헌재가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지지도가 4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민주당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중도층 이탈 우려 이거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중도층 이탈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간 게요. 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이동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동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 직전에 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조짐이 보였었는데 설 지나고 해보니까 그 상황 다시 살짝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이탈하지 않는 현상이 지금 어떤 수치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는 뒤에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윤정 기자, 이런 가운데 황제 접견 논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 동안의 기록을 보면 네. 이 70차례 이 접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접견이 안 되는 주말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하면 열흘 동안 70회, 그러니까 하루에 7번꼴로 이 접견을 한 건데요. 전체 접견 가운데는 변호인 접견이 66번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일반 접견과 장소 변경 접견이 각각 2회였습니다. 물론 변호인 접견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접견 횟수가 수감 일수보다도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이 황제 접견이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요.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이 황제 접견 여론에 대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이다라면서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로 조작해서 국민을 선동하려고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네. 또 외부인 접견은 단 2번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훈 변호사님이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반 수용자라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일단 일반 접견은 한 번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인 접견을 좀 더 줬다, 특혜를 줬다, 이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실은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에는 불가능해요. 네. 근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접견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많은 시간 주말에까지도 적용하면서 이게 꼭 변호를 위한 접견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접견까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조금 이건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단순 면회, 국회의원들이 가서 대통령 면회하겠다는데 이거까지야 비판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 헌재에 나온 사람들의 진술들이 미묘하게 바뀌는데 마치 이게 어느 정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또 증인 측 변호인이 교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상당히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검찰 같은 경우에서 어떤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런 증인과 피고인 측에서 또는 피청구인 측에서 만나는 걸 좀 자제시켜야 되거든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좀 뭔가 같이 교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일반인 접견이 2분밖에 없었다는 걸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변호인 접견이 저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단심제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1심, 2심, 3심 있지만 헌재 단심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2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는 거죠.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나서 정리해서 재반박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런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형사재판 시작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주 3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인들과 접견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에 이용해서라도 단심제의 어떤 한계를, 단심제의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접견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보수의 또 강경 보수라고 하는 이제 또 스피커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 본인이 원하든 이 전환기 씨죠. 한국사 강사 전환기 씨가 돌연 이 탄핵 집회 중단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 반발이 심합니다. 방송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방송 활동은, 왜냐하면 집에서 아내가 예. 저 기존처럼 조용히 네.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인데 돌아갔으니까. 갑자기 지금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죠. 예. 그래서 저보고 집회 참가는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 사람이요. 네. 약속을 제가 3일절 날이 마지막 집회예요. 제가 오늘도 방송 나오는데 아침이잖아요. 예. 목도 제가 안 돌아오고 눈도 좀 부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예.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오늘 좀 밥도 잘 안 주려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전환기 씨 부인이 밥도 안 줄 정도다, 이 정도도 많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시점상 고발이 들어가서 또 부담 느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부인정도 밥 안 줄 것 같은데요. 항상 좀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전환기 씨가 너무 감정에 치중한다는 점에서는 좀 잘못됐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연소득이 얼마인데
이거 집회하고 있다. 내가 그 많은 소득을 포기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신이 연소득이 많은 사람이면 자신의 말이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돈 많으면 거짓말을 안 하나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노사모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진실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자신이 노사모인 것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노사모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마치 사람들에게 진실된 것처럼 왜곡되는 요소로서 노사모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잘못됐다. 그냥 쭉 집회를 하셔도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팔지 말고 자신의 의견만 그냥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 자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윤지원 기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전환길 씨에게 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건데요.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전환길 씨는 윤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언론 접촉도 다음 주를 끝으로는 피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 뭐 윤 대통령 측에서 감사 인사도 전했고 또 무료 법률 지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저 방금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노사모 얘기를 왜 했느냐 그렇게 네. 비판하시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전환길 이제 강사에 대해서 극우 프레임을 씌웠었습니다. 극우이기 때문에 평가 절하시켜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였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린 네. 거예요. 또 이제 아침에 밥을 뭐 안 차려주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모든 정치인들 저도 출마한 적 있거든요. 네. 저도 와이프한테 밥 못 얻어 정치한다고 먹었습니다. 한다고 예, 하니까. 한다고 하니까 예. 밥 안 해준다. 뭐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 다들 정치한다고 하면요 부인이 밥 안 차려줄 거다 하지 마라. 그게 다 들으실 겁니다. 네. 그만큼 배우자들은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더 기원을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주목받는 삶을 그렇게 응원하고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비판적으로 뭐 밥 안 차려주겠다 그런 걸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거다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인으로부터 밥을 못 먹을 거다라는 전환길 씨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올렸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부산 집회 이틀 만에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어제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 또 발표가 났어요. 거기에서 여러 조사기관에 다 똑같이 나온 게 뭐죠? 바로 대통령 지지율 50% 확실히 넘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60%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야, 갇혀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잖아요. 60% 가면은 100% 직무복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원하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뭔데요? 에? 네, 이게 또 아침에 보니까 또 얼굴이 좀 밝아졌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찍었다고 하면서 영상을 올린 건데 전 씨는 60%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한국사 강의를 하시는 분이 저렇게 무지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위헌 위법적인 개헌을 하고 위헌 위법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지지율이 60%가 되면 합헌이 되고 합법이 되는 겁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전환길 씨가 마치 국민의힘을 극우화로 더 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게 저는 국민의힘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 단지 극우들이 지지층 결집하는 데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이라든가 중도층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느슨해지고 경계감을 좀 푼 것 같아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 재판에 몰리면서 또 동정심 또 그리고 야당은 뭘 잘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경계감들이 여론조사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론조사의 결과가 조금은 사실과 다른 좀 왜곡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중도층의 국민들을 바라봐야죠. 잘못한 게 없다. 그럼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고 이게 합헌이고 합법이면 국회 개헌금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쓰고
계속 출동해도 되는 겁니까? 직원들 핸드폰 그냥 뺏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마치 상식적인 행동인 것처럼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되면 탄핵이 아마 기각될 것이다. 전환길 씨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탄핵 재판관들이요 5대3으로 의견이 나눠졌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8대0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왜 8대0이 나왔냐면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못 넘었습니다. 계속 4, 5%였었고요. 네. 최저가 4%였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5명의 재판관 중에 몇 명이 3명을 찾아가지고 설득했다 그럽니다. 봐라, 여론이 이렇다.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라고 해서 그게 8대0이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론조사 저렇게 대통령 지지대가 50% 넘게 나온다는 것은 이준수 방통위원장 경우에 지금 4대4가 나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4대4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60%가 되면 저 헌법재판관들도 국민들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본인의 법적 판단,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단에 대해서 소신 있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재판관의 어떤 그 설득이라든가 논리에 따라가지 않고 소신껏 판단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즉 현재는 탄핵을 판단한 곳이지 탄핵을 추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재가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불신임, 탄핵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헌재가 꼭 유념해.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의 예산 삭감. 이거를 윤 대통령이 좀 저에서 들었는데 어제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준섭 경제수석이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윤지원 기자. 그렇습니다. 박준섭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유전 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거대 야당은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산육의 꿈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네.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그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이런 시도, 그다음에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오갔고 오늘 아침에 여야도 대왕고래 시추 1차 경제성 판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 뭐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가 우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GPU 최소한 최고 사양이죠.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이 대왕 사기 그 시추 한 번 하는데 다 틀어 넣은 겁니다. 이걸 4번, 5번씩, 6번씩 하려고 했죠. 수천억, 5, 6천억. 사실 그 돈을 아꼈으면 이런 낭비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네, 대왕고래 시추 굉장히 좀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어제로는 시추 결과가 좀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이 나왔고 일단 이준호 대변인 일단 더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야당이 삭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원래 시추를 하면요 보통은 5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확률이죠. 전 세계가 다 산유국의 꿈을 이루려면요 시행착오 겪으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결국 산유의 꿈을 이루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을 했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반기는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산유국의 꿈을 이루면 다 국민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고요. 에너지 수입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유국에 한 번 시추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저는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과거에 국민 세금으로 1,800을 들여가지고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좀 닦았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어떻게 됐죠? 다 폭파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좋은 효과, 경제적 효과를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산을 투입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적 판단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어떤 3.19의 꿈에 대해서 민주당이 좋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3.19의 네. 1차 실패에 대해서 민주당이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한 이유다라고 경제수석이 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동의를 했고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2차 시출을 더 해보자는 게 여당의 얘기인데 한 번 뚫었으니까 안 나왔는데 더 할 필요가 있냐는 게 일단 민주당 얘기입니다. 아니 민주당도 4.19의 꿈을 이루고 싶죠. 그리고 도전하고 싶죠. 왜 도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도전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자꾸 거짓말 같아서 좀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니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호주의 대규모 에너지 회사가 포기하고 간 지역이에요. 4.19 즉 석유가 없을 것이다, 가스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근데 액트지오사라는 곳에서 갑자기 굉장히 많은 석유가 있을 수 있다. 뭐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이다. 140만 배럴이다. 라고 하니까 국민을 현혹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행하고도 이 액트지오사는 회사가 없어요. 그냥 주택, 가정집이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가 매출이 연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뭐 제 회사 매출보다도 안 되는 회사고요. 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있던 회사였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를 믿고 5천억을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회사의 말을 믿고 5천억을 투자할 회사가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유수의 회사를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 일단 직무 정지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텐데 관련 부처에서 일단은 중단되는 걸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1차 결과를 받아보고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요.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면 2차 도전에 들어가겠죠.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민주당의 어떤 예산 삭감 그 결과에 따라서 기재부가 판단을 한 거지. 이거는 뭐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판단에서 2차 시초가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지영 기자, 일단 가수 송대관 씨가 조금 전에 별세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향년 78세로 오늘 오전 별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컨디션 난조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심장마비로 별세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기획사는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고송대관 씨는 지난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를 했고 1975년에 발표한 곡 해뜰 날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는데 오늘 좀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병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평소에 이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있는데요. 네. 앞서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럼 다만 이 기획사는 지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쨍하고 했던 날 아마 모르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네. 예, 뭐 한잔 하면 친구들끼리 쨍하고 했던 날 노래방 가서 부르기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참 많은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참 안타깝다. 또 하나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분야의 한 거목이 돌아가셨다.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네, 정말 저도 네 박자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곁에 있었던 송대관 가수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정말 안타까울 것 같고요. 자료 화면에서도 나오듯이 태진아 씨하고 항상 경쟁 관계 그리고 또 굉장히 웃음 관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많은 웃음과 기쁨을 주셨었는데
별세 소식에 정말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알겠습니다. 무거운 소식으로 뉴스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